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문학 뒤집기 두 번째 이야기, 국물 있사옵니다 라는 제목. 흔히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면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라는 사람을 향해 그딴 소리 씨알도 안 먹힌다 라고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국물도 없다는 표현을 썼어요. 국물도 없다. 여기서 국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콩고물, 떡고물 등과도 같은 의미야. 나한테 이익이 되는 뜻하지 않은 행운들, 혹은 약간 또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받는 뒷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를 소재로 한 유명한 희곡 작품이 오늘 제목인 국물 있사옵니다예요. 보시면은 무려 60년 전인 1966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이 희곡이. 근데 현재까지 무대에 올려지는 명작이에요. 한국 연극계의 레전드급 작품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전혀 60년 전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아요. 2020년대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할 만하거든. 1987년에는 MBC에서 뮤지컬 드라마로도 이제 제작이 됐는데, 캐스팅된 인물들이 유인촌 씨, 이혜영 씨, 박영규 씨, 주병진 씨, 김한선 씨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었고, 93년에 만들어진 연극에 출연하는 인물들은 무려 송강호, 주진모, 김윤석, 김래하, 김미경 배우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 연극 영화계의 레전드들이 거쳐간 대작이죠. 이 작품은 본 게시탐정이 고등학교 때 이제 문학 교과서에서 처음 읽어보고 이제 전문을 다 구해서 읽은 후에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 작품의 결말에 대해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주인공의 추락이 시작된다라고 적고 있어서 대체 어디에 주인공의 추락이 나오는가 싶어 한참 찾다가 못 찾고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국물 있사옵니다. 한국의 극작가인 이근삼이 쓴 희곡. 평범한 회사원이 성공을 위하여 악한으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가치관이 전도된 사회의 비리와 그 속에서 출세만을 위해 나아가는 속물들을 풍자하는 작품이다. 이게 백과사전에 수록된 해설이거든요. 평범한 회사원이 악한으로 변해간다 그래. 가치관이 전도된 사회의 비리, 출세만을 위하는 속물들을 풍자하는 작품이래. 또 보세요. 이근삼의 희곡 국물 있사옵니다. 신동아 1966년. 주제, 현대인의 속물적 욕망을 비판, 제재, 출세주의에 사로잡힌 어느 청년의 삶. 대부분의 해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 작품을 현대인의 속물적인 욕망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해설이 적절한 것일까? 한 번쯤은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주인공인 김상범, 이게 상식과 평범을 합친 이름이에요. 이 주인공이 이제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에서 비열하고 냉혹한 악인으로 타락한 걸까요? 우선 작품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김상범은 착하고 순수하다 못해 매번 양보하고 손해만 보며 사는 인물이에요. 그게 당연한 상식이라 여기는데, 학교 시절에 밤새 공부하고도 컨닝한 친구보다 성적을 못 받았어요. 취직한 공장에서는 이제 구조조정 때문에 시위가 벌어질 때 회사 경영진에게 이용당하고 주동자로 몰려서 잘리기까지 해요. 바닷가에서 자살하려던 여인을 구했더니 고맙다는 말은 그냥 싸대기를 맞고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고, 옆집에 사는 탱크, 그러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남자 이름이 별명인 것 같은데, 이제 옆집에 사는 탱크와 현소희 부부에게는 걸핏하면 커피와 설탕을 삥 뜯기고, 아파트 관리인은 밤낮 없이 술 취한 채로 찾아와서 그의 시간을 뺏으며 강제로 대화를 나누고, 돈 아픈다 진짜. 형과 동생이 있음에도 수백만 원이 드는 아버지의 환갑잔치 비용도 혼자 독박쓰게 생겼고, 게다가 가장 압권인 거는 썸을 타며 호감이 싹트고 있던 남몰래 연정을 키워가며 결혼까지 꿈꾸고 상범으로 하여금 가정을 꾸리기 위해 저축까지 할 결심을 하게 했던 그 여인 박용자를 형에게 빼앗기는 개막장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이거는 상범의 잘못도 큰데, 용자가 이제 상범이한테 어머니가 영화 티켓 석장 구했으니 같이 갑시다라고 했건만, 이 눈치 없는 놈이 그거 내가 이미 본 영화인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 형한테 형이 나 대신 용자 어머니 모시고 다녀라고 양보했던 겁니다. 얼떨결에 상범의 형이 용자와 같이 영화를 보게 되고, 그날이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이 결혼의 꼴을 하게 됩니다. 더 바람인 거는 영화를 보러 가는 형이 이제 상범한테 데이트 비용까지 5만 원이나 뜯어갔다는 거죠. 돈 아픈데. 그러니까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자기 여자를 그냥 뺏어가게 도와줬다 그 말입니다.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이 지경에까지 이르자 상범은 자신이 이제 31살인데 앞으로 30년을 더 손해만 보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결의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은 이 사회에서 통하지 않으니 이제는 새 상식으로 살겠다며 대오각성을 한 상범은 평소 자신을 내리깔며 꼰대 갑질을 하던 격리과장 배영민을 사장한테 찔러가지고 강원도 지사로 날려버린 후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것으로 첫 시도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독실한 교회 장로인 이 사장은 자신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술도 안 마시고 사근사근하게 잘 따르는 상범에게 호감을 느껴요. 회사 내에서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장면의 묘사는 마치 이 상범이가 격리과정을 중상모략해서 밀어낸 것 같지만은 이게 없는 말 지어낸 거는 딱히 아니야. 격리과정도 이제 근무 중에 이탈해서 딴짓을 하거나 회사 돈을 멋대로 개인 용도로 쓰는 등 좀 책 잡힐 짓들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전 같았으면 너그럽게 눈 감아주었을 상범이 더 이상 그러지 않고 그런 것들을 모조리 캐치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새 상식이 발동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걸핏하면 취중에 이제 상범을 찾아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던 아파트 관리인은 죽기 전에 자기가 몰래 모은 비자금 500만 원을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상범한테 맡겼는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급사하면서 돈이 붕 뜨게 돼요. 아무도 모르는 이 돈을 상범은 새 상식에 따라 자기가 인마이 포켓을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환갑잔치 비용에 충당합니다. 뭐 동생한테도 나눠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젊은 부인인 현소희가 상범을 찾아와서 남편인 탱크가 돈을 다 갖고 도망갔다면서 하소연을 하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밤을 함께 보내며 연인이 됩니다. 지위와 재산에 이어 미인까지 얻게 된 상범은 모처럼 이제 행복을 느끼지만 알고 보니 소희는 탱크랑 공모해서 접근한 꽃뱀이었어요. 몰래 가서 혼인신고까지 다 해놓고 이혼해주고 떠나주는 조건으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네가 나 데리고 논 거 사장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탱크는 위자료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회사의 급여일에 자기가 회사 금고를 터는 걸 상범이 도와주는 조건으로 내가 소희도 처리해 줄게 라고 거래를 제시하는데 상범은 새 상식을 발동시켜 묘수를 내고는 탱크를 회사로 불러들입니다. 돈에 눈이 먼 탱크는 자기가 소희를 이미 죽였음을 자랑스레 떠벌리다가 상범이 쏜 총에 맞아 죽어버리고 상범은 회사를 구한 영웅에 강도를 물리친 용감한 시민으로 서울 시민들의 셀럽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 일로 상무이사로 승진한 상범은 마지막 목표로 이제 사장의 며느리 겸 비서인 사람, 게다가 이제 남편인 사장 아들이 죽자 과부로 있다가 그 유부남인 전무와 바람피고 있는 성아미를 노렸어요. 격리 과정으로 있을 때부터 차곡차곡 수집한 증거를 들이미는 상범 앞에 아미는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날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따지죠. 그런데 상범은 협박만이 아니라 거래를 제시해요. 그게 뭐냐? 나랑 결혼하자. 나랑 결혼해 줄래? 이거였습니다. 모든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아미의 가족들의 생계와 동생들의 학업까지 다 책임지겠다 라는 조건까지 함께 말이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결국 아미는 상범을 받아들이고 아미의 전 시아버지인 사장의 열렬한 응원 아래 둘은 결혼에 골인합니다. 신혼여행 중에도 이제 회사 일을 처리하기 위해 행선지를 옮기며 분주하던 상범은 아내가 된 아미가 이미 임신 중인 걸 알게 돼요. 그 아이는 100% 박전무의 아이일 것이라 생각하며 씁쓸해하고 저쪽 의자가 불편해 이쪽 의자로 바꿔 앉았지만 위치만 달랐지 마찬가지네. 불안과 근심은 매 한 가지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아이는 그냥 내 아이라고 믿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끝이 나죠. 글이 길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스피드한 전개로 부담스럽지 않은 작품인데 거의 모든 해설이나 교과서 참고서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범을 부정적인 악역으로 타락했다는 설명을 합니다만은 본 게시탐정의 생각은 좀 달라요. 우선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새 상식의 첫 피해자인 격리과장 배영민은 말이 피해자죠. 회사 입장에서는 비리와 갑질을 일삼는 직원으로 도태시켜야 될 적폐입니다. 탱크와 현소희는 애초에 상범과 그가 다니는 회사를 틀어먹고 한탕을 하기 위해 접근한 강도와 꽃뱀이에요. 성아미는 사장의 아들과 결혼했으면서 남편이 죽은 후 유부남인 전무와 놀아나 아이까지 만들었고 심지어 사장 비서라는 직책을 이용해 회사 돈을 멋대로 횡령해먹는 비리를 저지릅니다. 과연 상범이 새 상식 없이 이들을 이전처럼 순수하고 선하게만 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상범의 새 상식이 발동되었기에 이런 자들을 단호하게 처리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낸 거 아닙니까? 상범의 가족들 입장에서도 상범은 힘들게 공부하는 동생을 새 상식 전에나 후에나 따스하게 격려하고 용돈도 찔러주는 착한 형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를 빼앗아가는 형에게도 더 이상의 원망이나 복수 없이 가족으로서 평범하게 대해요. 옛 연인이던 박용자에게도 감정의 동요 없이 형수로 대하고 결혼식에도 초대하는 정말 괜찮은 동생이자 시동생입니다. 적어도 가족들에게는 새 상식은 전혀 문제가 안 됐거든요. 상범의 고용주이자 은인인 사장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인재인데 부지런하고 말 잘 듣고 사원, 격리과장, 상무이사 어떤 직책에 갖다 놔도 업무 능력에 문제없는 유능한 부하 직원이자 강도를 물리쳐 영웅이 되면서 회사 이미지 제고와 매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 한마디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금싸락입니다. 오히려 새 상식 덕분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대박 난 거죠. 그리고 아파트 관리인이 죽기 전에 맡긴 돈을 유가족에게 주지 않고 띵깐 거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애초에 그 돈을 자기 가족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상범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상범의 예전 경험상 그 돈 굳이 돌려줘봤자 고맙다는 말은커녕 귀찮은 일만 생길 거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해요. 야, 원래 1,000만 원인데 네가 500 떼먹고 500만 갖다 준 거 아니야? 더 내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 아니더라도 상범 입장에서는 그 돈을 유가족에게 주지 않는 게 고인의 뜻에 더 합당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실제로 본문에도 그 아저씨는 자기 가족, 자기 마누라보다 나를 더 좋아했으니까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갖는 게 맞지. 성아미의 입장에서도 상범의 새 상식은 도움이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에요. 혼외자를 낳을 경우 분노한 전 시아버지 사장에 의해 자신과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는 불문가지, 안 봐도 비디오야. 결국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자신과 가족들의 삶도 보존하려면 어쨌든 결혼할 남자는 필요했습니다. 상범은 그 점을 캐치한 거야. 아미와 자신이 모두 윈윈하는 거래를 제시한 거죠. 결국 이게 상범이에게만 일방적인 이익도 아닌 사장과 아미까지 모두에게 득이 된 가장 바람직한 결말이 된 거고, 그리고 상범이는 비록 정략 결혼이지만 아미에게 좋은 남편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죽은 전 남편처럼 저도 관대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아미에게서 태어날 아이까지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여 키우겠다고 결심하면서 자신의 그 선택에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 아닌가? 상범의 새 상식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새 상식 이전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웠는지 그걸 봐야 돼요. 최소한 물질적으로가 아니면 정신적으로라도 말이야. 그랬는데도 더 많은 이익과 행복을 위해 새 상식을 택했다면 그거는 진짜로 타락하고 흑화하고 비열한 악한으로 변한 게 맞는데 아쉽게도 전혀 아닙니다. 새 상식 이전의 상범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 피폐한 최악의 삶이었어요. 선의로 베푼 게 하나같이 그를 호구 등신 취급당하게 만들었고, 그가 호의를 베푼 이들은 그를 향해 은혜를 원수로 갚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수한 두뇌와 능력을 가지고도 짓밟히죠. 그리고 괄시를 당했죠. 하지만 새 상식을 통해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던 족쇄를 풀어버리자 그의 뛰어난 재능과 소양은 제대로 빛을 발했고 벼락출세라는 국물로 되돌아온 겁니다. 끝에 조금 씁쓸해하고 갈등하는 모습도 있지만 어느 위치에서나 그런 건 항상 있는 거예요. 최소한 다 가진 채로 고뇌만 하는 것이 바닥을 기며 짓밟히고 빼앗기면서 고뇌까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범의 모습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그 말씀에 제대로 된 교부제가 아닐까 생각해 볼 일이거든요. 최소한 내 노력과 헌신으로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을 빼앗기고 당연히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함에도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 뺏기고 다 뜯기고 짓밟히면서 그러면서 나는 순수하고 선하고 착하니까 라고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에게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닐까요? 지킬 건 지켜야지. 응?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